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비니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일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편 읽고 있고요. 제2편 중세 철학, 제2장 스콜라 철학의 이제 그 전성기로 왔어요. 스콜라 철학이. 그래서 13세기 초에 파리 신학자와 인문학자라는 제목으로 558쪽을 부터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세기 초반 파리 대학에 속했던 몇 사람의 우수한 교사들에 관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소제목은 신학자들과 그들의 철학이라고 나옵니다. 자, 세 사람의 신학자를 들 수 있대요. 오세르의 기욤, 대학의 사무총장 필립, 오베르뉴의 기욤이다. 자, 이 세 명, 한번 한 명씩 보겠습니다. 오세르의 기욤은 황금대전의 저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이 뭐 스테판 랑톤과 크레모나의 프레포시티누스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이 책은 다른 철학사에서 네. 가끔 기욤이라는 사람을 되게 중시해서 다루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욤도 여기만 해도 2명인데 너무 많아요, 기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일치하는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역명을 앞에 붙이는 것 같아요. 오세르의 기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황금대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책은 뭐 헤이스의 알렉산더와 알베르투스 마고누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건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서술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요 중세 서술을 하면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많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거죠. 기욤은 의지의 자유, 자연법, 덕의 본질, 여러 가지 덕들에 관한 책들을 썼다. 그는 1231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의 명령으로 새로운 아리스토텔레스를 여러 잘못된 학설로부터 정화하려 했으나 그 해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요게 이제 오세르의 기욤에 대한 서술의 전부예요, 이 책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람. 사무총장 필립. 자, 대학의 사무총장 필립도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커다란 문제, 즉 선과 최고선, 덕의 본질과 개별적인 덕, 특히 자유철학과에서 이미 다루었던 4가지의 중요한 덕 등을 다루었다. 이분의 주저는 선에 관한 대전이라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고 있고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루펠라의 요한네스의 여러 덕에 관한 대전, 영혼에 관한 대전, 여러 악덕에 관한 대전 등과 헤일스의 알렉산더가 쓴 신학대전, 알베르투스 마고누스의 피조물에 관한 대전, 선에 관한 대전, 오도 리갈디 등의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미쳤다를 쓰기 위해 이렇게 많이 이걸 밝혀낸 학자들도 대단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총장 필립에 대한 서술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오 베르뉴의 기욤에 대한 얘기인데요. 1228년부터 죽을 때까지 파리의 주교였다. 주저 신적인 교도직은 신학적인 제목이 붙어 있지만 그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였다고 해요. 위대했다. 그가 다룬 주제들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들로 제일 원리에 관해서, 영혼에 관해서, 피조물의 세계, 덕과 윤리 등등이다. 자, 기욤은 아라비아와 유데아의 철학, 즉 알파라비, 아베로에스, 마이모니데스, 아벤케브롤, 이거 앞에 우리 했었죠. 등을 잘 알고 있었으며 특히 아비켄나를 잘 알고 있었다. 기욤은 아비켄나로부터 스콜라 철학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 즉 본질과 존재를 구별하는 것을 이어받았는데, 자, 이게 좀 서술이 긴데 한번 다 읽어볼게요. 여기서의 기욤은 이렇게 예. 그냥 기욤으로만 얘기하는데요. 그러네요. 네네, 여기가 이제 오베르뉴의 기욤이겠죠, 같은 맥락에서. 그죠. 네, 지금 읽어주신 부분을 참조해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철학사에서 기욤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길게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는데 네, 그렇다고 하니까. 서술도 길게 해놨어요. 자, 그는 이 구별을 실제가 구별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모든 창조된 존재자들에게 있어서는 존재가 없는 본질이 생각됨직도하다. 그러나 오직 신에게 있어서만은 본질 자체가 이미 존재다. 그래서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나 피조물들은 우연적으로만 존재한다. 신은 참된 존재이나 피조물은 가상일 뿐이다. 신은 실체적인 존재이나 피조물은 우유적, 그러니까 속성적이고 관여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신과 피조물을 비교하고 있죠. 요 소설도 괜찮았고요. 뭐 중세에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자면 귀여움은 아라비아인들과 세계의 영원성과 필연적인 유출과 지성의 통일이라는 아라비아인들의 세 가지 명제에 반대하고 있다. 사물들은 마치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따위의 견해는 신의 초월성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여도 그 어떤 동일성을 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랍인들의 공식 즉 사물들은 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신이 사물들의 작용 원인이고 신이 사물들을 존재케 하고 사물을 존재 안에 간직한다는 것을 뜻할 뿐인 것이다. 즉 관여 사상은 사물이 신에게 관여한다는 생각인데요. 분명히 창조 사상으로 환원될 수 있으나 그와 반대로 창조 사상을 관여 사상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관여 사상은 신과 세계 사이에 있는 공통적인 것보다 서로 다른 것을 한층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신은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제1존재이며 존재자들과는 다른 존재다. 신은 첫째로 만물의 시원적인 존재이고 만물은 이 존재에 관여함으로써 존재한다고 한다. 존재는 신과 세계에 관하여 동일하고 일의적으로 말해질 수는 없고 일종의 유비일 뿐이다. 그리고 561쪽으로 가면 자, 요거 가운데부터 읽어볼게요. 즉 신은 유일한 참된 원인이다. 전 이 문장이 참 좋았는데요. 인용문입니다. 신은 유일한 참된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사물들도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신은 모든 사물들의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들은 그 자체 안에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서로 다르다. 신은 순수한 참된 지성이고 신이 작용하는 덕택으로만 정신도 자기 자신 안에 순수하고 거짓되지 않은 영원한 형상을 산출한다. 여기에는 능동이성도 영혼 자체와는 다른 독자적인 능력도 개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독립적이며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다. 요 인용문이 형식이 참 좋아요. 아까도 좀 맞닿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560쪽 위에서 읽었던 신은 필연적인데 피조물은 우연적이고 요 단락과 좀 상응하는 것 같아요. 신과 사물들, 뭐 피조물을 계속 대비하고 있죠. 요런 서술. 형식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또 읽어보면 이 감각의 세계는 형상들에 대해 기해지나지 않는 것이며 원인은 아니다. 이때 영어는 이 두 가지 세계 사이에 있는 한계라고 이해된다. 능동이성을 만들어낸 것이요 가장 공허한 말이다. 뒤에 와서 토마스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자기가 화가 나는 바에 따르자면 다른 태도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562쪽에 보면 형이상학은 존재 자체에 관한 이론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의 개념을 가지고서 시작된다. 이 무한한 자는 일자이며 모든 많음은 존재할 수 있기 위해 이 일자에 관여한다. 이 일자에 가까이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존재자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일자는 신이겠죠. 여기까지가 기욤에 대한 서술인데요. 진희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앞에서 이 헬즈베르거가 말한 것처럼 이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위대한 철학자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확실히 그 논의의 관점이 되게 구체화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봤고 특별히 조금 더 이 사람이 주목했던 바나 아니면 독보적인 어떤 이론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거나 그랬다기보다는 해석을
종교에 맞게 그리고 종교와 더불어서 그 당시 철학사적인 어떤 경향이나 추세에 잘 얹어서 설명이나 뭐 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진술로서 잘 해놓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안 읽고 넘어간 부분 중에 561페이지에 원래 여기에 관여 사상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 지점이 조금 더 궁금했어요. 이 예. 챕터, 이 부분만 봐서는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얘기하고 이제 생각해 볼, 추론밖에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질문을 좀 던져준 그런 부분이었는데, 561페이지, 뭐, 베타 평가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기욤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유비와 관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 걸로 우리가 읽히는데 이 관여 사상이 여러 가지 또 의미로 중의적인 해석처럼 읽히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관여 사상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관여라고 해도 신과 세계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이제 이 전에 플로티누스의 되게 경도됐던 사람들을 좀 배제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여되었다라고 하면 관계 있다고 오해나 착각을 할 수 있어서 플로티누스의 사상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이전과는 뭐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선을 긋고 있고요. 오히려 관여야말로 바로 이런 것을 보장하는 것이요. 유비는 그 본래적인 뜻에 있어서 바로 관여의 사상이기 때문에 유비를 끌어대는 것도 별 큰 뜻이 없다라고 이제 그러나 기욤이 말한 것은 항상 그렇게 들린다라고 하고 있는 이 챕터. 이 챕터가 되게 신비롭게 쓰여져 있어요. 사실 이걸 왜 쓰여놨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써놓은 데에 있어서는 되게 의미가 중요할 것 같은 이 부분인데 사실 의미도 그렇게 와닿지 않게 써놨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모호한과 동시에 의도 자체는 약간 알겠는데 그것마저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밑줄을 좀 쳐놨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깜짝 놀랐지만 우리가 서로 같이 공부하는 유익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읽으셨던 부분을 이렇게 그 돼지 꼬리 이렇게 해 가지고 별로 안 중요하다고 빼버렸어요. '이거 읽으나 마나다.' 이 힐시베르거가 중언부언하고 있다 생각해서 빼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빼버렸던 가장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파트 부분을 지니 님은 오히려 반대로 이 부분을 주목했던 거잖아요. '야 이거 같이 공부하는 유익이 이런 게 아닐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놀랍네요. 서로 다른 그래서 것들을 주목하고. 네. 네. 아마 같은 맥락을 다 중요한 게 정답이다라고 했으면 힐시베르거가 애초에 여기 이렇게 쓰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부분에서 기욤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건 기욤이 얘기하는 맥락이 그 이전과 이 부분이 달랐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지점일 것 같아서 저는 표시를 해 둔 건데 중요한 건 그게 효과적이지 않은 서술이었다는 거죠. 번역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쵸. 서술이 좀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네. 아쉽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서요. 563쪽에 인문학자들과 논리학이라는 소제목인데요. 요것만 하면 요건 끝나요. 요 파트는. 짧죠. 한번 읽어보면 그라프만은 당시에 힐시베르거 당시 학자 같은데 13세기 전반 파리 대학 인문학부에서 시험을 목적으로 하고 편집된 명제집이라는 책을 자신의 중세기의 정신생활에 인용하고 있는데 이걸로 미루어 봐서 인문학부에서의 당시 그 중세의 인문학부에서의 공부의 중점이 논리학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추론을 하는 거예요, 저자가. 그 당시엔 옥스포드가 자연과학으로 유명했던 것처럼 파리는 논리학으로 유명했었다. 요 문장도 재밌죠? 옥스포드 자연과학, 파리 논리학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주목해서 봤던 게 아래쪽 문장이 요거 외워놓기 좋아요. 잠 읽어볼게요. 맨 아래쪽에 문장인데요. 이 13세기 최초의 논리학 교과서인 논리학 입문이라는 샤이어스 우드의 윌리엄에 의해 쓰여진 책이 있어요. 이 입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입문은 논리학의 과제를
진실되이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문법하게 정확히 말하는 것 및 수사하게 아름답게 말하는 것과 구별지었다. 자, 요 한 문장만 갖고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장 떠올랐던 게요. 신영철 문학평론가님이 하셨던 문학동네 문학 채널이 있어요. 팟캐스트. 그 1화에 요 평론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보기에 문학을 정의한다면 문학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한 권의 소설이 필요한 거죠. 한 편의 시가 필요하고. 근데 저는 그 정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문학을 정의한 사람은 처음 봤고, 문학과 정확하다는 게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걸 들은 이후로 어떤 소설이나 어떤 시를 볼 때도 저는 항상 이게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가, 이 정확성을 항상 제일 첫 번째 척도로 두게 되었어요.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저는 요거 읽으면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신영철 평론가님이 뭐 독창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영향을 힐시베르그의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문법학의 과제, 문법학은 정확히 말하는 것이라고 딱 나와요. 깜짝 놀랐어. 아니 여기 나오네? 신영철 평론가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문법은 정확히 말하는 것이라고 나오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수사학은 이제 말하는 법이잖아요. 말하는 거는 아름답게 말하는 것, 아나운서 떠올리면 되죠. 정확해요. 수사학은 아름답게 말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겠죠. 논리학은, 근데 이거 재밌어요. 논리학은 진실되이 말하는 것이래요. 이게 곱씹어 볼 만한 문장이 아닌가. 논리학은 진실되게 말하는 게 최우선 과제구나. 혹시 진희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번역이 좀 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예. 네. 제가 좀 부족하다고 오히려 생각했던 문장이었는데, 아, 진짜요? 네, 그 부분의 이유는, 정확하게, 진실도 그렇고요. 정확히 말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고요. 아름답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사전적 의미를 찾기 힘든 용례적인 단어라서 더 그런데, 우리 국어사전에 정확이라는 단어만 쳐도 사실은 단어 자체 있죠. 한자어잖아요. 정확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예요. 네. 그래서 발을 정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고 고들 확자 있죠. 고들 확자. 이렇게 해서 발을 정자에 고들 확자를 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단어가 전부가 아니고요. 자세하고 확실하다는 뜻의 정할 정자를 쓰는 단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네. 고들 정자를 쓰는 곧고 굳음에 대한 정확도 있는데요. 이게 또 다른 유사어들과 연결되면서 철학에서 쓰이는 정확이 따로 있을 수 있고 일반 언어에서 쓰이는 정확이 따로 있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문법학에서 말하는 정확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는 렉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렉터의 어원인 것 같죠. 그래서 본다면 아마 랑그 발언할 때 랑그나 문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규정으로 말하면 어문 규범에 맞게 쓰는 것, 요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지 만약에 조금 더 해석을 하면 확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아름답게 말하는 것도 오르나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방식으로 본다면 그것이 계보가 있겠지만 미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학자를 떼놓고 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되게 또 불분명해지는 서술이지 않을까. 진실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써놨을까 저는 이렇게 궁금해서 오히려 체크 표시를 해놓은 문장이었고 그러면 논리학은 여기에서 진실되이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논리학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돌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슨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논리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런 책을 읽은 적도 없어서 추측해 보면 논리학은 말 그대로 논리적인 구조, 연역적인 것들을
뭐 따지는 그런 분석하는 학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나름 추측을 하기로. 근데 논리학과 진실되이 말하는 게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음. 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학을 배우는 세대는 아니었을 건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큰아버지, 큰아버지 세대는 대학에서 논리학을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교양 필수 과목으로 대학에 다 논리학이 다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과목에는 논리학보다는 코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데요. 논리학을 쉽게 말하면 뭐 3단 논법부터 시작해서 논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근거를 대는 방법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서 진실되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제 돌플리께서 말씀하신 그 정확히 말하는 것, 대상에 대한 명확한 관찰과 좀 근거 있는 묘사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 안에서의 정확히 말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논리학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흑백 논리로 아니면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뭔가 이유를 붙이거나 근거를 쭉 서술을 한다면 사실 거기 안에는 매우 많은 공백들이 생기고 그 공백 안에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전제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들 자체에서부터 비판을 해 들어가 나가면 그 근거들과 논리, 여기서 논리죠. 논리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자체를 다시 던지게끔 만드는 그런 글 말하기는 오히려 논리학에 가깝고 저는 논리학임과 동시에 문법학은 뭐 이제 말하기나 표기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논리학과 이제 수사학, 뭐 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학문이 좀 겹쳐져서 접합 지점을 이루어서 이제 종합해서 어떤 글쓰기로 나아간다면 되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사랑에 대한 글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에 대한 글이나 담론 안에 사랑이라는 표면적인 어떤 우리가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 막장 드라마 스토리뿐만 아니라 거기서 시작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나 감각들이나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게 사랑일까 다시 질문을 되던진다면 그 안에 저는 논리학도 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글쓰기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지만은 않겠죠.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나 뭐 이론가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은 수 읽어야겠고 그 읽는 과정 안에서 내 생각도 차곡차곡 정리를 해 나가야만 그 전제들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비판이 가능해지겠죠. 다음 문장 맞습니다. 읽어볼게요. 네. 빌리는 주로 3단 논법의 도움을 받아 발견된다고 보았다. 3단 논법 나오네요. 요 문단도 되게 중요해요. 자, 3단 논법. 그리고 이 3단 논법은 판단들로 구성되고 이 판단들은 또 명사와 몇 가지 규칙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 규칙에 따라 진술이 행해지고 추리가 행해진다. 그래서 논리학은 명제론, 빈사론, 3단 논법론, 변증법적 토퍼스론, 명사의 특성론, 오류론 등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현대에도 이렇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언어를 이렇게 막 분석해서 언어 철학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이제 현대에도 있잖아요, 이미. 야, 이미 이렇게 근데 했었네요, 중세에.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13세기부터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예, 언어 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히스파누스의 논리학 소전이 나오는데 요거 여태까지 쓰여진 논리학 교과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일 것이다.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 문단 후세의 교수, 법학자, 의학자, 신학자 등이 모두 인문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논리에 관한 학문은 다른 학문들의 발전을 위한 끈질긴 형성적인 힘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문이 일종의 기술과 논증적인 학문으로 되려고 했다. 자, 그리고 565쪽으로 넘어가서 이 논리학이 매우 형식주의적으로 되어 있고 변증법의 기술로 되고 반론과 해답의 기술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것과 오류 및 추리 등을 좋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학은 절대로 단순한 실용적인 논리학이 아니라 언어 논리학과 언어 철학으로까지 높여져 있었다.
예. 그리고 아래 보면 스토아학자들이 명사, 개념, 대상을 구별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다시 표기 양식, 이해 양식, 존재 양식이 구별된다. 이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표기 양식이었대요. 자, 말들은 그 의미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나 다른 말들과의 관련 속에서, 즉 모든 문장의 저절로 생기게 되는 관련 속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동시에 공통 의미도 중요하게 된다. 자, 이런 관련들은 전형적인 어떤 한결같고 필연적인 형태, 그 품사에 뿌리박고 있으며 이런 형태들은 명사, 동사, 조동사, 분사 등에서 나타난다. 이때 생겼던 일은 문법을 논리화하는 것이었고 인간의 모든 정신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문법학이 발전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런 문법은 일반적인 문법, 즉 언어의 논리화이며 보편 실제론이 생각하고 있던 이데아론의 방향을 취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반면에 이런 논리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죽는 학문이 있는데 이례적인 것, 즉 뭐 공간, 시간, 역사, 민족 요런 걸 다루는 그 주관에게 주어진 것은 물러나고 말았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은 언어에서 잊혀져 갔다. 자, 566쪽을 보면 이제 얻어졌던 것, 개념의 명확성, 그리고 구별 능력, 말이나 진술의 뜻을 해석하는 기술, 명제의 규정, 사고를 해나갈 때 엄밀성, 서술의 투명성 등이 얻어졌다고 해요. 당시에. 이게 중세적인 거죠. 중세의 장점이랄까요? 이렇게 문법을 논리화하는 것이 중세기의 정신생활의 면모를 특징짓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진희님은 요거 보시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대학의 초창기 형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대학의 역사나 이런 걸 좀 보면 대학이 처음부터 분과학문으로 이루어진 학교도 아니었고, 뭐 직업학교는 더더욱 아니었고, 뭐 리버럴 아트 칼리지처럼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교수, 법학자, 의학자, 신학자 등등이 모두 인문학부를 졸업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향성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문이 모두 학문을 해야 되는 것처럼 대학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그런 뭐 이상점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는 좀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굳이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 아니면은 뭐 실용학문 등등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학문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왜 이런 게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더 할 이야기가 없겠지만 아마 그 직업에 종사하시면서 평생을 살면서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그 관련된 중요성을. 그래서 그 학문에 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자기의 업으로서 스스로 발전시키려면 다시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오늘날 요즘에 뭐 융합이네 어쩌네 한 10년, 20년 동안 되게 말도 많았고 대학이 시도하는 바에 대해서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또 인문학 학과들 막 다 없애고 통합하고 막 그래서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겠죠. 어떤 뭐 정부나 여러 관점에서. 그러면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바꿀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종합 학문으로서 나아가야 될 좋은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보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밥그릇 싸움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과의 뭐 전통 뭐 우리가 뭐 모교 뭐 우리의 학과 뭐 이런 거 소속감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우선해서 우리가 통합을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역사성을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복합적으로 동시에 해봤고요.
여기 이제 13세기 초부터 해서 이제 쭉 이어져 나가는 그 대학의 성립의 한 과정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놀라웠던 게 여기 언어학에 집중해서 그 형태들 속에서 이제 형태론자들 그리고 의미론자들 나중에 나뉘게 되거든요. 이제 음성학과 의미론과 단어 모데폴로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법학자들이 이제 문장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신텍스라고 해가지고 문단에 집중하는지 등등으로 여러 가지 분과가 나뉘게 되는데 언어학에서 되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언어학이 기호학과 더불어서 철학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언어에 대한 분석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요. 여기 이렇게 간단히 써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맥락에서의 이야기가 논해지고 여기서 문학도 나오고요. 우리 러시아 형식주의를 이제 앞뒤로 살펴보면 단어나 다 언어학의 뿌리가 근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문화 당연히 이제 언어와 관련이 있고 문화와 문학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 역시도 비교 언어학이라는 우리가 이제 소시르라고 하면 언어학자로만 알고 있는데요. 비교 언어학의 창시학입니다. 이게 차이를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라고 한다면 의미로서의 차이밖에 잘 떠올리지 못하지만 사실은 의미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엄청난 층위의 여러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수 분과 학문이 나왔고 그 분과 학문들의 뿌리가 언어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인문학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엔 돌아가야 할 곳이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부 이게 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보편 실제론에 대한 이데어론적인 방향, 뭐 이례적인 것, 공간적인 것, 시간, 역사, 민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잠시 뒤로 물러났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시 오늘날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죠. 비단 오늘날뿐만 아니라 근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물론 다른 맥락에서 이 이야기 전개이긴 하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언어학이나 뭐 인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첨예한 논의 자체가 또 한 번 두 번째로 이런 보편 실제론에 대한 논의의 시대가 왔을 때 보다 첨예한 논의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반의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확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시대적인 부분이 이제 과도기라고 해서 쉽게 우리가 넘어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따져 보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큰 기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양식들이 다 이 안에 뿌리를 두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다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옥스퍼드 학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